그리고 이 영화는 노래가 너무 강렬하고 독특하다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호불호가 갈려요. 하지만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약간 뜸을 들이고 말하긴 했지만.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3월 12일 개봉 영화 에밀리아 페레즈입니다. 이 영화 개봉 한 주 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고 아카데미 끝나고 한 주 지나서 개봉하는 건데 전략적인 개봉일이죠. 이 영화를 그린나레 미디어라는 영화사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작년에 추락의 해부, 롱레그스 이런 영화들을 여기서 수입했어요. 사실 2024년에는 이런 해외 예술영화, 다양성 영화들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특히 찰란에서 수입한 영화들이 잘 됐죠.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20만 관객을 넘겼고 서브스턴스는 작년 연말에 개봉해서 아직까지 상영하고 있는데 현재 55만 관객을 넘기며 해외 다양성 영화로는 초대박이라고 할 만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찰나는 배우 소지섭이 투자하고 지원을 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린나레 미디어도 이런 다양성 예술 영화들이 주목받고 있는 분위기를 이어받기 위해 아카데미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야심차게 수입한 에밀리아 페레즈를 개봉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개봉을 앞두고 그린나레 미디어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글에 아주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20만, 해외 다양성 영화치고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걱정된다라는 신경이 담겨 있죠. 이 상황은 간단하게 말해서 이분들이 고점 매수를 해버린 거예요. 이번 아카데미 레이스 초반에는 에밀리아 페레즈가 작품상 가장 유력하다고 점쳐졌거든요. 실제로 에밀리아 페레즈가 이번 아카데미 최다 후보작입니다. 12개 부문에 총 13개 후보로 올랐습니다. 주제가상 부문에 2곡이 후보로 오르면서 총 후보 부문은 12개, 후보 지명 개수는 13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절반도 안 되는 6개의 후보에 오른 아노라가 그중 5개를 수상하며 이번 아카데미의 주인공이 되었죠. 에밀리아 페레즈는 조 셀다나가 여우조연상 수상한 거랑 주제가상을 받아서 2개를 수상했습니다. 가장 수상이 유력했던 거 2개는 챙겨갔는데 수입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결과일 거예요. 골든글로브까지는 작품상 받으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사실 그 골든글로브 작품상 수상이 마지막 불꽃이었던 거고 그 이후는 분위기가 계속 안 좋았죠. 그런데 조 셀다나가 여우조연상 받은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화 보니까 사실상 주인공이던데 노래도 제일 많이 부르고 영화의 첫 장면 마지막 장면 다 조 셀다나가 나와요. 아무튼 영화가 여러 논란이 있지만 조 셀다나는 큰 논란 없이 좋은 연기와 노래, 춤까지 보여주고 아카데미까지 받아서 결과적으로 조 셀다나가 이 영화를 통해 가장 큰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자체는 특히 고점 매수를 해버린 수입사 상황은 굉장히 녹록지가 않죠. 그걸 떠나서 지금 극장가 상황 너무 심각해요. 3월이 원래 비수기이긴 하지만 지금은 무슨 코로나 막 터졌을 때 상황처럼 관객이 너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익분기 20만 쉽지 않네요. 수입사 SNS에 저런 글이 올라온 이유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짐작하기로는 지금 수입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 이 영화 지금 로튼토마토 평점이 이렇거든요. 특히 팝콘 지수가 처참하죠. 레터박스도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물론 영화 자체를 재미없게 봐서 이런 낮은 평점 준 사람도 있겠지만 이 영화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평점 테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 두 가지 이유가 복합되어서 그 논란 때문에 선입견 같은 게 생겨서 영화를 볼 때 더 재미없고 별로라고 느껴져서 낮은 평점을 준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입사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이 국내 관객들의 반응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야겠죠. 아마 그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있을 것 같고 영화가 그 자체의 완성도로 온전하게 평가받기 어려운 상황인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말이죠. 완성도 괜찮아요. 아니 괜찮다 정도가 아니지 검증된 감독이잖아요. 예언자, 러스트 앤 본 만든 자크 오디아르 감독. 그런데 이 감독 영화 중에서도 특히 도전적이고 강렬한 영화다. 이 영화를 보면 매년 이 시기 아카데미 시즌에 우리가 보게 되는 완성도 높은 해외 다양성 영화 딱 그겁니다. 만약 논란이 없었다면 추락의 해부나 존 오브 인터레스트 정도는 아니더라도 반응이 꽤 좋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논란이라는 게 일단 가장 많이 알려지고 영향도 큰 게 주연 배우 카렐라 소피아 가스콘의 과거 SNS 발언들 이게 일단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거는 영화의 외부적 논란이고 영화 자체의 내부적 논란 일단 AI 사용 이슈도 있고 그리고 멕시코 배경 영화인데 배우들 캐스팅이 적절하지 않고 감독이 프랑스인인데 멕시코에 대해 잘 알아보지도 않고 영화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나 이 영화에 나오는 멕시코의 묘사를 보고 멕시코 사람들이 굉장히 발을 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잘 모르잖아. 영화를 보면서 어디가 논란이 될 만한 건지 가늠이 잘 안 된달까? 뭔가 정형화된 틀 안에서 모든 배경이나 상황들을 그려내고 있다는 느낌은 들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뮤지컬 영화고 공연장 안에서 쇼를 하는 것 같은 장면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틀이 딱 잡혀있는 느낌이 그냥 하나의 형식일 뿐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멕시코 관련 뉴스 물론 일부러 자극적인 정보들만 취사 선택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카르텔과 전쟁을 선포한 멕시코
멕시코 시장 암살당하다 뭐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멕시코는 막장 국가다 이런 관념이 딱 박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밀리아 페레즈 영화를 보면 우리가 알던 대로 막장 국가로 나오거든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실질적으로 조 셀다나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이 주인공이 변호사인데,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 에밀리아 페레즈는 카르텔 보스예요. 물론 보스였던 시절에는 다른 이름이지만 아무튼 조 셀다나가 리타라는 이름의 변호사이고, 그런데 변호사인데 무슨 법정 싸움하고 그런 장면은 별로 안 나옵니다. 어떤 역할이냐 하면 대부 같은 영화 보면 항상 보스의 최측근 무리 중에 몰끔하게 생긴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역할이에요. 이런 변호사들은 물론 법정에서 변호하고 그런 일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능한 심부름꾼이라고 해야 하나? 보스가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일 때 그런 일들을 최대한 법적인 마찰이나 그런 거 없이 처리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에밀리아 페레지에서 리타가 그런 일들을 하는 캐릭터인데, 처음에 딱 의뢰를 받을 때 납치를 당한 상태에서 의뢰를 받거든요. 카르텔 보스한테 딱 납치당해서 끌려가는데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의뢰를 받아들이겠느냐, 무슨 의뢰인데요? 여자가 되고 싶다. 엥? 저기요, 저 의사 아닌데요? 변호사인데요?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나? 카르텔 보스가 성전환을 하고 싶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일반인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카르텔 보스라면 더하지. 이 보통 일이 아닌 거를 스무스하게 잘 처리해달라, 여자로 만들어 달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익명으로 아무도 모르게 성전환 수술을 받고 카르텔 보스도 은퇴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그 모든 과정을 아무 탈 없이 잘 처리해달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버린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멕시코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유명한 카르텔 보스가 성전환 수술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결코 무사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리타는 이 일을 받아들입니다. 리타가 어떤 변호사냐 하면, 일단 실제 멕시코 현실이 아니라 이 영화에 묘사된 대로 말씀드릴게요. 멕시코가 막장 국가고 돈 있고 힘 있는 인간들은 온갖 범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멕시코의 유능한 변호사들은 그런 돈 있고 힘 있는 인간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들어주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거죠. 정의로운 변호사? 그런 거 없습니다. 힘없는 자들을 도와서 힘 있는 자들에게 맞서는 정의로운 변호사는 뭐 우리나라 배경의 이야기라며 막 버스 타고 다니고 낡은 구두 신고 그런 모습으로 나오겠지만, 멕시코에서는 그냥 죽습니다. 악당들 변호하면서 살거나 그냥 죽거나 양작택일인 거죠. 리타가 그나마 나은 건 그런 변호사 생활에 자괴감을 느낀다는 거, 승소를 해도 뒤에 숨어서 그다지 기뻐하거나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캐릭터예요.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넘버가 있는데 이 곡 가사가 이런 권력자들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이고 명장면입니다. 이 영화 포스터에 조 셀다나가 막 이러고 있는 자세 있잖아요. 이것도 이 노래 부를 때 나오는 안무 동작이고, 이 영화가 뮤지컬 장르로서 굉장히 독특하고 강렬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노래 장면들 나올 때 그 영화 유전에서 토니 콜렛 표정, 이런 표정으로 봤거든요. 노래가 너무 독특해요. 거의 전위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뭐랄까 좀 호불호가 갈리는 스타일이고, 그런데 아카데미 주제가상 받은 이 곡은 엘 말이라는 곡인데, 엘 말 이렇게 읽는 거 맞겠죠? 영어 단어가 아니니까 어떻게 읽을지도 난감하네요. 아무튼 이 곡은 진짜 좋아요. 연출도 좋고 조셀다나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멋집니다. 참고로 이 노래 부르는 장면 전체 클립이 수입사 그린나렛 미디어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안 보시더라도 유튜브에 이 클립 영상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곡 자체도 호불호 갈리는 스타일이긴 해서 보고 영 별로다 싶으면 영화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고 독특하고 강렬하고 괜찮은데? 싶으면 영화도 괜찮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리타가 그 의뢰를 받아서 막 해외 여기저기 성전환 관련해서 알아보러 다니는데, 아마 태국 방콕이죠? 거기 가서도 되게 희한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는 엄청 욕먹고 있어요. 가사가 너무 기괴해요. 너무 단순하고 편견 가득한 관점으로 성전환에 대해 표현하는 가사라서, 그런데 기괴한 만큼 이 영화 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강렬한 명장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리타의 활약으로 무사히 성전환에 성공을 해서 카르텔 보스가 에밀리아 페레즈라는 여성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리타는 자기 일 끝났는데 몇 년 뒤에 이 보스를 다시 만나게 돼요. 이번에 부탁한 일은 카르텔 보스 시절에 결혼해서 자식도 있었는데, 참고로 카르텔 보스는 사망 위장, 죽은 걸로 처리되었습니다. 가족들도 남편이자 아빠가 죽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에밀리아 페레즈가 여자로서 제2의 삶을 살고 있다가 가족들이 너무 그리워,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가족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살게 해요. 죽은 카르텔 보스의 친척이라고 하면서 이 과정을 또 리타가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카르텔 보스 때 저질렀던 악행들에 대해서 속죄를 하려고 하는 건지 카르텔 피해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유해를 찾아주는 거, 카르텔에 의해 실종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시체들을 찾아주는 거야. 이게 되게 섬뜩한 게 카르텔 보스 출신이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쪽 인맥들이 다 있으니까 누구를 죽여서 어디에 묻었다, 토막 내서
어떻게 처리했다. 에밀리아 페레즈 본인이 보스 시절에 부하들 시켜서 처리한 일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시체들을 다 찾아서 유가족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참 뭐랄까 뭔가 모순적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참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 영화에 낮은 평점 주는 의견들 보면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카르텔 보스를 이런 식으로 미화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이유로 평점 낮게 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리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지만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면서 속죄도 하는 그런 평온한 삶, 그게 계속 이어질 수는 없죠. 스포일러는 아닙니다. 이런 영화가 원래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냥 그렇게 평온하게 살다 끝나면 영화가 아니지. 스포일러는 아니지만 결말을 보고 저는 그냥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되게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한마디로 논쟁적인 영화다. 주제나 내용은 그런데 저는 그보다는 이 영화의 형식에 주목을 하고 싶어요. 트랜스젠더라는 소재나 카르텔 보스의 참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영화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는 결국 뮤지컬 영화로서의 형식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뮤지컬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뮤지컬 공연 자체도 살면서 거의 본 적이 없고, 유명한 뮤지컬 영화들은 대부분 봤지만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참고로 제가 제일 재밌게 본 뮤지컬 영화는 헤어스프레이입니다. 요런 밝고 신나는 뮤지컬 영화들, 요런 것 좀 괜찮은데, 에밀리아 페레즈는 어둡잖아요. 라스 폰 트리에의 어둠 속의 댄서, 이 정도로 어둡지는 않지만 뭔가 비슷한 방향인 것 같고, 영화의 정서나 분위기 면에서는 시카고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영화는 노래가 너무 강렬하고 독특하다. 그리고 그 독특한 노래들을 조 셀다나가 너무 또 굉장하게 표현해준다.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호불호가 갈려요. 하지만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약간 뜸을 들이고 말하긴 했지만 조셀다나는 아카데미 받을 만한 연기와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대단해요. 에밀리아 페레즈 역을 연기한 카를라 소피아 가스코는 연기는 잘해요. 완전히 열린 마음으로 보기가 쉽지 않아서 좀 말을 아끼고 싶네요. 사실을 말하자면 이 영화가 제시하는 주제나 내용에 대해서, 특히 남성성, 여성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젠더 이슈들, 워낙에 복잡한 관점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 리뷰에서는 이거에 대해 제 생각을 말하고 결론을 내는 거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다. 요즘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아무튼 이 영화는 여러모로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 영화가 많이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보게 되면 논쟁도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완성도는 있는 영화니까, 그리고 수입사분들 걱정 많이 된다고 하시니까 유튜브에서 아카데미 주제가상 받은 그거 클립 영상 한번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많이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밀리아 페레즈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